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일입니다. 오늘은 호주 주택난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집값이 비싸다 수준이 아니라 정책, 도시계획, 법률 리스크가 한 번에 엮여있는 이슈입니다. 최근 CEDA 들어보셨죠? 공곡정책 싱크탱크가 흥미로운 숫자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호주 대도시의 단독주택 4채 중에 한 채만 듀얼 오큐펜시 타운하우스 저층 아파트로 바꾸면 약 100만 채의 추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주장에 숨겨진 전제, 정치, 법률적 함의, 그리고 우리가 실수요자,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분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독주택만 고집하는 지역이 앞으로 어떤 규제, 세제 변화를 받게 될지, 중간권, 지역의 미들하우스의 듀오록 투자가 왜 정치적으로도 추세를 타는 선택이 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젠틀 밀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자,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젠틀 덴시티, 모디스트 덴시티는 초고층 아파트 숲이 아니라 테라스 하우스, 타운하우스, 저층 아파트, 듀얼 오큐펜시 같은 중간 밀도 주거 형태를 뜻하고 있어요. 즉, 기존에 단독주택이 깔려있는 중간권, 미들링 지역에 두 가구가 사는 듀오로 3, 4층짜리 저층 아파트, 연속형 테라스 하우스 같은 것을 넣어서 도심 고밀도와 외곽 그린필드 개발 사이에 미싱 미드를 갖다가 채우자는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가 얘기하는 젠틀 밀도를 적용을 하면요. 전국적으로 주택 재고를 약 9%를 늘릴 수가 있고 시드니는 12%, 멜버른은 15%, 브리즈번 애들레이는 16%, 퍼스에는 17% 이상까지 늘어날 잠재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입장에서 인프라가 이미 깔린 곳에 집을 더 지으니 비용이 효율적이겠고 주민 입장에서는 출퇴근, 학교,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논의가 나왔을까? 숫자로 보는 압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내셔널 하우징 어워드를 통해서 2029년까지 1.2 밀리언, 즉 연 24만 채의 수준의 신규 주택을 짓겠다고 목표를 세워놨어요. 하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2016년 이외에 단 한 해도 이 속도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현실에 접합니다. 두 번째, 향후 40년 동안 호주 인구는 1,40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증가분의 대부분이 대도시와 주요 센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미 최근 5년간의 주택 가격이 거의 50% 가까이 올랐다는 다른 조사 결과도 있고 표준 20%의 디포짓을 모이는데 10년이 이상이 넘게 걸린다라는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번은 인구 규모 세계 100위 안에 들지만 인구 밀도는 858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시드니도 인구는 104위, 밀도는 803위로 넓게 퍼져 있는 저밀도 도시에 가깝습니다. 즉, 집이 모자라고 더 지을 땅은 사실상 도심 중간권에 있지만 정치, 규제, 주민 반발 때문에 제대로 집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사례가 나오는데 오클랜드의 업존이 가져온 효과에 대해서 이 보고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사례, 2016년 전후로 단독주택 전용 존을 없앴고요. 도시의 약 4분의 3의 중밀도 주거를 허용하는 업조닝을 실시했어요. 그 결과 2016년에서 21년 사이에 새로 공급된 주택이 약 22만 채가 이 개혁의 직접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이는 당시 전체의 주거 건축 승인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흥미로운 건 가격과 임대료인데 추정치에 따르면 집값은 업전이 없을 때보다 15에서 27% 정도 낮게 형성됐고 임대료 역시 28%까지 낮아진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계획 규제를 풀어서 중밀도 거주를 허용을 하면 실제로 공급이 늘고 가격도 통제되는 경험적 사례가 이미 있다는 논리를 오클랜드에서 가져와서 호주 도시에 적용해보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법률가 입장에서 주는 중요한 포인트는 층수 높이기 문제가 아니라 존의 변경, 인프라 부담금,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 기존 단독 주택 소유자의 기대 이익을 갖다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복잡한 법적 이해관계 조정 과정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오클랜드 사례는 정치적으로 결단과 일관된 플래닝 개혁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공급이 늘어난다는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는 이미 중심 중간권 지역의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잘 위치 개발한 개발을 촉진하는 여러 플래닝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의 반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님비 이슈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고 서호주는 퍼스 주요 10개 기차역 주변에 고밀 중밀도로 전환하는 계획을 현재 발표하고 있고 가장 큰 얻은 로컬 카운슬이에요. 이 보고서는 카운슬마다 플래닝 규칙이 제각각이고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정치적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밀도 상향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인이 약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해법은 뭐가 있을까? 자, 캐럿 앤 스틱, 당근과 채찍이죠. 예, 주 정부가 카운슬별 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이불 플래닝 권한을 가져오되 잘하는 카운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방법은 by right 규정을 도입한다는 거예요. 토지 크기와 지역에 따라서 이 정도 규모의 타운하우스, 저층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이 범위 안에서 이웃의 이의제기가 없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법률 실무 관점에서 보면 개발하는 사업자는 by right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될 거고요. 기존 소유자는 조닝 변화에 따른 개발의 상승과 동시에 조용한 단독 주택가가 변하는 데에 따른 생활환경 모두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 이민자 투자 관점에서 정리해보자면 단독주택만이 안전한 자산 구조는 현재 지나고 있다. 중간권 젠틀 밀도 확대 쪽으로 기울고 있고 장기적으로 타운하우스, 듀오로 저층 아파트가 정책적인 순풍을 타는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중간권이 핵심 전장이 될 것이다. CBD에서 너무 멀지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중간권이 인프라가 이미 깔려있고 통근이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여기에서 공급을 늘리자라고 하는 공감대를 모으기 좋은 지역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향후 업종 예정, 듀오롭 같은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실제적으로 플래닝 규정이 바뀌지 않거나 카운슬이 승인 안 해주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분양 광고 세일즈 토크가 컨슈머로 그다음 misleading or deceptive conduct에 걸릴 예지도 있기 때문에 문서상에 확정된 인허가 조닝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정부가 오클랜드 시계에 대규모 업종을 도입할 경우에 기존 주택단지, 주택 토지는 개발권 가치 때문에 갑자기 가격이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헤리티지 보호 구역이 늘어나면 재개발이 막혀서 가격 상승 여지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자, 투자자는 조닝 맵하고 헤리티지 오버레이, 교통 인프라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영상 내용은 어디까지나 공개된 정책과 보고서와 일반적인 법률 프레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입니다. 투자와
투자와 법률 자문이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로 더 좋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12월 아주 좋게 스타트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